예, 제19대 대통령 공식 선거 운동이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각 당 대선 후보들의 움직임은 분주해지고 있는데요. 전문가들과 함께 대선 전국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병민 경희대 개건교수, 최진 세안대 부총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제 공식적으로 선거 운동이 시작됐는데요. 역시 각종 여론조사 기관에서 지지율 순위를 발표를 했습니다. 어제 이제 조사를 보면 어제 공개된 걸 보면 뭐 조사 방식이나 조건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만 여전히 오차 범위 내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중앙일보, SBS, 한국리서치,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이 네 가지 조사 결과를 저희가 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지지율 추이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두 분께 좀 들어보지요. 김병민 교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현재까지는 오자 구도 속에서 양강 구도를 형성하고 있는 건 맞아 보입니다. 다만 지난 한 2주 동안 안철수 후보가 급격하게 가파른 상승세를 보여왔는데요. 특정 여론조사에서는 오자 구도 속에서도 안철수 후보가 문재인 후보를 역전하는 현상까지 나타났는데 최근 있는 여론조사 같은 경우는 지난번 목요일에 있었던 토론회 이후의 여론조사이기 때문에 그 이후로 안철수 후보의 가파른 상승세가 좀 꺾였다. 말 그대로 조정 국면에 이르렀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이 상황에 대한 여러 가지 분석들이 있겠습니다만 일단 토론회에서의 좀 부진한 모습들 그리고 문재인 후보가 전략을 적폐 청산에 대한 그 전략에서 지금 이제 통합에 대한 전략으로 좀 선회하기 시작했고 과거 경선 과정에서 앙금을 쌓았던 좀 불편했던 여러 후보들과의 그 나름대로의 성과들을 거두기 시작하면서 박영선 의원이 캠프에 영입한다든지 이런 중도 보수로서의 중도로서의 외연 확장 등등에 대한 전략들이 나름대로의 효과를 거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조정 국면에 이르렀다. 뭐 토론회 이후에도 토론에 대한 평가가 또 반영된 걸로 볼 수도 있겠고요. 최진 부총장께서 또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최근 한 달 동안에 이제 두 후보가 오르락내리락했지 않습니까? 일종의 이제 시소 게임 현상이 비슷하게 됐는데 이렇게 이제 시소처럼 오르락내리락할 때 중요한 것은 이제 응집력입니다. 어느 후보가 표가 더 단단하느냐가 이제 상당히 중요한 효과를 발휘하는데 아시다시피 문재인 후보는 훨씬 이제 그 부분이 단단하죠.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올라가지도 않지만 내려가지도 않는 일정 범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 가파른 여러 가지 이제 우여곡절 상황 속에서는 유리한 측면이 있죠. 그래서 양강 구도를 할 때는 안철수 후보에게 질 때도 밀릴 때도 당선 가능성은 한 20% 우세합니다. 그렇게 이제 바위덩어리처럼 단단한 반면에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눈덩이 같습니다. 사실 눈을 굴려서 삽시간에 큰 덩어리를 이제 만든 셈인데 이런 후보 같은 경우는 사실 언제든지 눈덩이가 깨져버릴 수도 있죠. 반면에 잘만 굴리면 훨씬 더 확장성을 늘려갈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앞으로 충청도라든지 TK라든지 이런 표에서 어느 정도로 더 끌어당기느냐 관건인데 지금 과거를 보면은 이해창 후보가 상당히 대선을 유지하다가 김대중, 노무현 후보에 잇따라서 졌지 않습니까? 그것도 어떤 사람은 대세론이 졌다. 다양한 분석도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해창이 그 좋은 환경 속에서도 두 번이나 패배한 것은 표의 응집력이 부족했다. 그런 점에서 앞으로 얼마 남지 않았지만 안철수 후보는 표의 응집력, 특히 호남 안방에서 응집력을 단단히 하고 외부 다른 지역에서 눈덩이처럼 계속 굴리는 작업이 상당히 시급하다고 봅니다. 지지율 추이를 전반적으로 TV토론 그리고 응집력으로 해석을 해주셨는데 안철수 후보 이 응집력, TV토론 이외에 이렇게 지지율 상승세가 주춤한 요인 또 어떤 게 있다고 보십니까? 최근 한 일주일 동안에 후보에 대한 검증 공방이 굉장히 거셌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대세론을 형성했기 때문에 문재인 후보의 아들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검증에 대해서도 꽤 오랜 기간 동안 검증을 받아낸 이력이 있죠. 근데 이제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최근 들은 2주 동안 가파른 상승세로 인해서 양강 구도를 형성하다 보니까 지난 한 일주일 기간 동안은 안철수 후보에 대한 부인에 대한 의혹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책 검증 공방들이 안철수 후보에게 집중됐던 상황들을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아무래도 제대로 된 대처에 조금 미흡하지 않았는가라는 여론도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아까 문재인 후보와 캠프 같은 경우에는 과거 이제 캠프 과정, 경선 과정에서 있었던 앙금들을 좀 털어내면서 통합 선대위를 구성하는 데 박차를 가했던 반면에 안철수 후보와 국민의당 선대위 같은 경우는 안철수 후보에 대한 지지율이라는 게 전통적인 국민의당 지지율뿐만이 아니라 중도 보수 외곽에서 온 지지율들이 꽤 많이 존재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더 중도 보수로서 외연 확장을 하기 위한 통합선대위 구성이라든지 추가적인 면모를 보여주는데 약간의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조정 국면에 있는 것이 아닌가 이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제 공개된 조선일보 여론조사를 좀 볼게요. 외교 안보 대처를 가장 잘 수행할 것 같은 후보 1위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문재인 후보가 30.8, 안철수 후보가 19.2, 홍준표 후보가 10.5, 8.5, 유승민 1.2, 심상정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데요. 글쎄요, 안철수 후보를 비롯해서 다른 후보들과 비교해 봤을 때 문재인 후보와 격차가 좀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정말 특이한 여론조사인데요. 저는 최근 6개월 동안 제가 봤던 여론조사 중에 가장 특이한 저는 예. 결과라고 봅니다. 외교 안보에 관한 항상 불안하고 취약할 줄 알았던 예. 문재인 후보가 오히려 항상 안보를 내세웠던 홍준표 후보에 비해서는 한 3배 정도 높다. 네. 이거는 정말 아주 희한한 현상인 거죠. 아마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는 정말 아마 오늘 같은 경우는 정말 기뻐할 거고 예.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는 아마 땅을 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후 저게 뭘 의미하냐면 지금까지 보수 진영에서 강력하게 발휘했던 어떤 안보 변수가 예. 더 이상 먹히지 않는다. 사실 제가 여러 번 강조를 했지만 박근혜 정부 초기 NLL이라는 말이죠. 여러 가지 어떤 안보 변수가 있었지만 그때도 문재인 후보의 지지율이 별 변화가 없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저 결과를 놓고 볼 때 앞으로도 보수 진영이라는 홍준표 후보나 다른 후보들의 어떤 안보 변수를 강력하게 공격을 하더라도 네. 저 부분은 크게 먹히지 않는다. 따라서 이번 대선에서는 안보 문제가 크게 결정적인 대세를 좌우하지 않는다라고 보고요. 다만 문재인 후보 입장에서는 저걸 마냥 즐거워할 게 아니라 예. 본인의 확장성을 위해서는 저런 높은 수치에도 불구하고 외교 안보에 관한 좀 더 보수적이고 좀 더 국방의 안보론을 더 강조하는 것이 어떤 본인의 확장성 차원에서는 더 유리하다고 봅니다. 네, 오늘 여론조사 결과가 여러 개 발표돼서 그 내용을 좀 중심으로 짚어봤고요. 2차 TV 토론 이제 앞두고 있는데 스탠딩 토론 논란이 문재인 후보의 건강 논란으로까지 번진 모양새였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설전이 오가기도 했는데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아마 이제 미국처럼 양자 대결 구도 속에서 스탠딩 토론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이런 공방 자체가 아예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 측 입장에서는 지난번 1차 토론에서 봤듯이 5명의 후보가 나와서 토론을 하다 보니까 전부 다 스탠딩 토론 방식으로 가게 됐을 경우에 2명이 여러 가지 공방을 주고받는 기간 동안 3명의 후보가 좀 멍뚱멍뚱 서 있게 되는 상황이 연출될 수 있으니까 예. 앉아서 하고 실질적으로 지난번 1차 토론처럼 정책 공방이라든지 이런 부분 속에서 서서 하는 게 어떻겠냐라는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역으로 오히려 이제 국민의당의 안철수 후보 측에서는 2시간 정도 되는 기간 동안 서 있지 못한다라면 국정 운영을 할 만한 능력이 되겠는가라고 건강 문제를 비화되기도 했죠. 결과론적으로는 스탠딩 토론 방식이 받아들여져서 네. 다음에 보여지는 토론회부터는 5명의 후보 모두가 서서 정책들을 검증하고 할 수 있는 토론의 방식들을 지켜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2시간 정도 서 있는 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판단이 되고요. 예. 가장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거는 앉아 있거나 서서 있거나에 대한 부분보다는 원고가 없이 바로 즉석에서 후보가 후보에게 물어보고 거기에 대한 즉각적인 공방이 오가게 되는 상황들을 보기 때문에 말 그대로 과거에 있었던 2012년도 대통령 선거의 토론회보다는 확실히 진일보된 모습으로 후보 간의 역량을 평가하는 데는 도움이 분명히 될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이제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이미 그 무원고로 진행한 토론이 SBS에서 이미 한 번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원고가 없는 상태로 하는 건 동일한 거고 서서 하기 때문에 좀 더 특별해 보일 텐데 스탠딩 토론이라는 것은 결국엔 앉아서 하는 것과는 좀 더 활동성이 있다 보니까 이제 아나운서들이나 앵커들은 이제 교육을 받으면서 어느 정도 얘기를 많이 하는 표현인데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해야 될까요? 제스처나 눈빛 혹은 앞에 이제 청중이 있으면 좀 더 이렇게 일찌감치 다가가서 뭔가 진정성 있게 보이는 그런 장면들. 그런 차이점을 제외하고는 글쎄요, 그 1차 토론 때와 어떤 차이점이 얼마나 벌어질지 전 개인적으로 잘 모르겠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하는 후보 입장에서는 예. 스탠딩 그런 토론이 상당히 힘듭니다. 여러 가지로 일단 어색하기도 하고 예. 또 서 있는 상태에서 이론이나 논리를 전개하기가 사실 부담스럽기도 합니다. 예. 그러나 이제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서서 얼마나 얘기할 수 있는 전면적으로 이미지 자체를 통괄적으로 볼 뿐만 아니라 좀 더 그 사람의 자질이나 이런 부분들을 평가할 수 있는 데 장점이 있습니다. 예. 그런 점에서 그리고 남경필, 유승민 후보가 이제 스탠딩 토론을 해서 우토리를 벗고 말이죠. 네. 그래서 좀 상당히 멋진 면을 보이지 않습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다 스탠딩으로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스탠딩으로 하는 것이 정상이고 또 좀 시대의 흐름이 맞죠. 뒤늦게도 문재인 후보가 사실 이제 그것을 받아들여서 예. 저는 이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예. 이런 스탠딩
대한 논란이 건강 논란이라든지 뭐 이런 것, 그 다음에 뭐 안철수의 무슨 조폭 관련된 이런 거는 별로 효과가 없는 일회성 저는 네거티브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앞서 그 TV 토론 얘기하면서 여론조사 이제 소개해드릴 때 TV 토론 얘기도 했는데요. 조선일보, 중앙일보가 여론조사에서 누가 잘했나 이런 재미있는 조사를 한 것 같습니다. 문재인 후보가 조선일보 조사에서는 좀 앞섰습니다. 24%, 유승민 후보가 21.9%. 뭐 유승민 후보는 처음에 토론에 나오고 나서 워낙에 반응이 좋았었죠. 근데 중앙일보에서는 유승민 후보가 그래서 25%로 1위를 했고 문재인 후보가 22.3%. 이제 나머지 후보들은 여러분들께서 보시는 그대로인데요. 이제 저희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유승민 후보가 평가가 좋았습니다만 앞서 이제 저희가 여론조사 소개해드렸잖아요. 근데 지지율이 정체돼 있다고 봐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유승민 후보가 토론을 정말 잘했거든요. 예. 근데 문제는 토론을 잘했으면 유승민 후보를 지지하는 표가 어딘가로부터 뺏어와야 되는데 예. 자유한국당이라고 할 수 있는 보수정당의 홍준표 후보의 표가 유승민 후보의 표로 넘어가지는 않는 상황이거든요. 네. 거기는 단단하게 굳어져 있는 상황이라 유승민 후보를 지지하는 친구와는 분명히 결이 다르고요. 그렇다면 안철수 후보의 표를 끄집어 와야 되는 상황인데 예. 사실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내 표가 사표가 될 가능성들을 고려했을 때 예. 유승민 후보에게 표를 몰아준다 한들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유승민 후보가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할 겁니다. 예. 그렇다면은 사실상 문재인 후보보다는 오히려 문재인 후보가 아닌 상태 속에서의 차선의 선택으로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예. 그 표를 빼서 유승민 후보를 지지할 가능성이 굉장히 낮아 보이거든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2차 토론의 과정 속에서도 유승민 후보가 발군의 시력을 보여준다 한들 사실 거기에서 유권자들의 표심과 지지율이 오르지 않는다라면 이제 바른정당과 유승민 후보 입장에서는 굉장한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형국에 도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토론을 정말 잘했는데도 예. 여론조사에 전혀 변화가 없다. 참 네. 후보 입장에는 대단히 억울하죠.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에서 사실은 이제 4명 후보가 나왔지만 이제 기호 4번의 최성 후보도 예. 상당히 뭐 잘했다라는 평가하고 인터넷 실검에서 전부 1위를 했습니다. 근데 1위를 쫙 이틀간 하고 나서 여론조사를 해보면 2, 3%가 떨어져 있습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0. 몇 프로를 계속 했거든요. 그래서 결국 TV 토론이 그렇게 중요하지만 아주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지도가 오르지 예. 않는 이유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될 가능성이 적다고 보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후보의 지지도가 박빙일 경우에 예. 이럴 경우는 상당히 이런 TV 토론 하나가 상당히 큰 영향력, 위력을 발휘하지만 예. 워낙 편차가 클 때는 아무리 잘해도 별로 표시가 나지 않는 게 이번 여론조사 특징인 것 그래서 같습니다. 저도 지금 말씀하신 기억나는 게 그때 민주당 경선 당시에 최성 후보가 진행자인 줄 알았다. 예. 말을 너무 잘해서 앵커인 줄 알았다. 이런 그 댓글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안 나왔던 걸 생각하면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아마 좀 예. 적용이 되지 않았을까 싶네요. 네, 뭐 앞으로 TV 토론이 많이 남아 있으니까요. 그 TV 토론을 통해서 또 지지율 추이가 어떻게 변동이 있을지 저희가 좀 유심히 살펴볼 수 있도록 예. 하고요. 이제 뭐 선거 운동이 개막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자세한 내용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는 대구에서 유세를 시작했거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의미로 풀어볼 수 그러니까 있을까요? 문재인 후보와 캠프 입장에서는 과거에는 적폐청산을 강하게 주장했는데 본선에 들어서면서부터 적폐청산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국민통합 행보에 대한 메시지를 많이 전달합니다. 따라서 TK 지역이라고 하는 사실 민주당의 선거 역사상 유례없는 일이죠. 첫 번째 일정은 대구를 향했다라는 것은. 네. 예. 그래서 이제 과거와 다르게 국민통합을 강조한다는 첫 번째 메시지가 있을 거고요. 단순하게 이제 표계산적인 의미를 보게 됐을 경우는 더불어민주당의 선거 전략이 좀 복잡합니다. 과거와 같은 경우에는 호남의 전통적인 유권자들의 표의 몰림 현상이라는 게 근 90% 정도 몰표를 더불어민주당에 몰아줬는데 네. 이번 같은 경우는 상대 경쟁자가 국민의당의 안철수 후보지 않습니까? 예. 호남의 표심이 100% 완벽하게 한쪽으로 쏠 수 없다라면 이 표심이 갈리게 됐을 경우에 영남 지역의 표심이 안철수 후보에게 급격하게 쏠렸을 경우 네. 굉장히 위험한 선거 구도를 흐를 수 있거든요. 예. 근데 TK 지역 같은 경우에는 또 과거와 다르게 세대별로 한 2030 세대 같은 경우에는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지지세들이 꽤 나오기 시작하고요. 예. 지난번 4.13 총선에서도 사실상 민주당의 불모지였던 대구 지역에서 김부겸 의원이 당선되는 일들의 쾌거가 있기 때문에 네. 이 지역도 조금만 더 노력하게 된다면 사실 노년층의 표심을 다잡기는 어렵지만 젊은 층의 표심을 흔드는 데는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본 측면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첫 번째 유세지를 아마 대구로 장소를 선택한 게 아닌가 보여집니다. 네.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 입장에서 상당히 좀 모험적인 시도를 한 것 같아요. 과감한 시도를 한 건데 예. 보통 통상적으로 첫 번째 유세지는 유리한 지역, 우세한 지역에서 해야 네. 기운이 나고 지지자들이 확
분위기를 띄울 수가 있거든요. 예. 근데 가장 힘든 지역에 뛰어들어 일종의 대구 상륙 작전을 이제 시도한 건데 예. 가서도 사실 도와주십시오, 통합하겠습니다. 이렇게 낮은 자세가 아니라 상당히 좀 정면 돌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심경이 복잡하십니까라고 아픈 부분을 정면으로 어떻게 보면 건드리고 예. 거기다가 30년 동안 여러분들이 만년 여당 도와줬는데 지금 1인당 말이죠. 전부 생산량이 전국의 최하위를 27년째 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정면도 하고 그리고 내가 일자리 하겠다라고 해서 상당히 좀 과감한 시도를 해서 뭐 좋은 평가를 받았다는 이제 얘기가 있는데 아무튼 대구 지역이 제일 불리한 지역이기 예. 때문에 아마 상당히 위험한 모험적 시도를 한번 해본 것 같습니다. 네. 네. 반면에 안철수 후보는 첫 지역 유세 방문지로 호남을 택했습니다. 이건 이제 그 두 분께서 분석을 해주신 대로 전통적으로는 이렇게 지지층이 있는 곳에 가서 집토끼들을 공략하는 방법이니까요. 근데 이 부분보다 현재는 선거 포스터에 집중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검색을 해보시면 나오는 이제 그 포스터인데 당명이 빠져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어떻게 분석을 해봐야 될까요? 당명은 빠져 있지만 로고가 들어가 있고요. 예. 당의 주요 색깔인 초록색이 도배가 돼 있고 네. 또 국민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국민의당을 형성화시키는 이미지들이 들어갔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거고요. 예. 사실 오늘 이제 안철수 후보의 포스터가 하루 종일 논란이 됐었죠. 그러다 네. 보니까 이슈를 선점하는 면에서는 분명하게 효과가 예.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 측면이 있고요. 이것도 굳이 전략적인 측면에서 본다라면은 안철수 후보 캠프 입장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선거 포스터가 있고 대다수의 후보들이 얼굴을 큼지막하게 내보내는 전통적인 선거 포스터들을 만들었는데 예. 여기에 대한 고정관념을 탈피시킨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제 문재인 후보와 더불어민주당에서 계속 공격하는 거는 40석밖에 안 되는 미니 정당이 여지까지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방식으로 어떻게 집권하겠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예. 그런 고정관념을 깨부수는 국민과 함께 승리하겠다는 컨셉을 잡고 선거를 치르기 때문에 네. 포스터에서도 그런 고정관념을 탈피하기 위한 노력들을 반영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분석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당명을 넣었으면은 지금 여기서 논의조차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일종의 노이즈 마케팅 타입으로 상당히 이제 성공한 거고. 네. 근데 포스터를 만든 사람 얘기가 그렇게 하더라고. 이 부분은 상당히 강한 안철수보다 한 단계 넘은 독철수, 독한 철수의 모습을 그리려고 했다. 이를테면 예, 예. 상남자 안철수 모습을 그리려고 했다 이제 하는데 네. 그런 부분에도 일정 부분 이제 성공을 한 것 같습니다만은 저는 이제 앞으로 독철수로 가는 것보다는 유철수로 가는 게 낫다. 유능한 철수의 모습을 보여줘서 또 국정 운영의 능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보여주는데 더 역점을 두는 것이 좀 낫겠지 않을까라고 제 개인적인 한번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네. 네. 이번에는 보수 후보들의 행보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는 가락시장에서 첫 유세를 시작했는데 홍 후보는 뭐 여론조사 결과 믿지 않겠다라면서 지지율에 불만을 나타내기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 부분에 지금- 대해서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지금 현재 홍준표 후보의 여론조사 결과가 수치상으로 10%에 넘지 않지 않습니까? 예. 과거 이제 새누리당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현재 자유한국당입니다만은 보수 정당의 후보로 출마를 해서 선거 비용에 보존을 받을 수 있는 15%를 넘지 못했던 적이 있을까 싶어요. 근데 지금과 같은 상황으로 선거를 치르게 된다면 10%가 넘지 못하게 됐을 경우에 선거 보존을 받을 수 있는 비용을 전혀 네. 보존받지 못하게 됐기 때문에 당의 존립마저도 이제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상황이 올 수 있다 이런 위기감이 있는 것 같고요. 지난 보궐선거의 과정을 보게 됐을 경우에는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이 꽤 낮게 여론조사상으로는 나타납니다만은 보궐선거의 결과로 봤을 때는 TK 지역에서 승리를 거머쥐었고 또 예. 수도권에서도 일부 지역에서 승기를 거머쥔 만큼 네. 여론조사의 결과가 실제 표심과는 차이가 있을 거라고 홍준표 후보와 자유한국당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여기에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보궐선거 같은 경우에는 결과론적으로 개별 후보에 대한 경쟁력이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그리고 투표율이 많이 높지가 않기 때문에 네네. 지역에서 유리한 고지에 있는 후보가 강점을 나타낼 수 있는데요. 지금 대통령 선거 같은 경우에는 안철수 후보라고 하는 혹시라도 당선이 될지 모르는 유력한 주자가 있기 때문에 예. 보수 유권자의 표심을 안철수 후보가 그대로 끌고 가고 있는 거거든요. 예. 따라서 홍준표 후보 입장에서는 이러한 지지율을 탓하기 전에 어떻게 안철수 후보가 아닌 나를 선택해야만 보수 유권자들이 보다 나은 선택임을 강조하고 그것들에 대한 설득이 필요한 상황이 아닐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대선 후보들 가운데 홍준표 후보만 어제 있었던 세월호 3주기 추모 행사에 참석을 안 했거든요. 이 부분은 이 보수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도 궁금증이 나오고 있는데요. 홍준표 후보가 이런 얘기를 했죠. 3년 동안 우려 먹었으면 됐다라는 예. 표현했는데 어이구. 이게 이제 일부 또 세월호 유가족들 입장이라든지 많은 시민들 입장에서 마음에 상처를 주는 발언이기 때문에 좀 자제해야 될 필요는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예. 다만 그래도 이제 홍준표 후보가 하고 싶었던 메시지는 아마 이걸 겁니다. 그러니까 세월호 참사를 가지고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면 이제는 그런 일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네. 좀 유연한 메시지로 보다 좀 설득력 있는 언어를 통해서 얘기를 했다라면은 보수의 표심도 잡을 수 있고 또 세월호 참사로 인해서 마음을 다친 사람들에게 이렇게 자극적이지 네. 않은 행보를 볼 수도 있을 텐데 좀 아쉬운 대목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소장님께서는 이 같은 발언이라든지 행동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홍준표 후보의 이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발언이라든지 지금 불참한 것과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뭐 두말 할 예. 것도 없이 상당히 이제 보수 진영을 이제 겨냥한 어떤 다분히 의도되는 발언이죠. 사실은 지금 홍준표 의원이 그 이제 지사가 그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지금 이렇게 좋은 상태, 이를테면 보수가 하나로 뭉쳐 있다시피 한 자기가 중심이 있는데 자유한국당이 지금 진보 진영 분열돼 있다고 보는 겁니다. 지금 어떤 국민의당이라든지 민주당이라든지 이런 좋은 상태에서 우리가 이기지 못하면은 한강딸에서 빠져 죽어야 된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수가 똘똘 뭉치면은 바로 확장성이 생겨서 우리가 얼마든지 양강구도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인데 도무지 보수가 뭉쳐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가장 민감한 네. 진보 진영 민감한 그런 아킬레스건이나 다름없는 세월호 건을 콕콕 바늘로 찌르듯이 자주 언급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여러 번 말씀하셨다시피 홍준표 후보가 지지를 뜨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를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그거는 제가 수없이 말씀드렸지만 박근혜의 그림자라는 어두운 터널, 이 올무를 지우지 않으면 절대 나갈 수 없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시간이 사실 얼마 남지 않았지만은 그 동안이라도 친박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뭔가 짚고 넘어가고 하면 일단 정말로 털고 넘어가지 않으면 계속 그 어두운 자는 그림자 남아서 지지도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최소한 이번 대선에 관한하는 어두운 터널이 계속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원초적인 어려움, 한계를 갖고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저희가 유승민 후보 이야기도 짚어보겠습니다. 유승민 후보는 인천 상륙작전 기념관에 출정식을 갖고 대역전을 이루겠다고 밝혔습니다. 근데 이제 제일 화제가 됐던 얘기는 당 일각에서 물론 사견을 전제로 얘기를 했습니다만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부분인데요. 과연 완주가 가능할 것인지 조금은 불안해 보이는 유승민 후보의 모습인데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뭐 이종구 정책위 의장 얘기였죠. 예. 그래서 네. 이제 결과론적으로 29일이 투표용지 인쇄일인데 이때까지도 후보 지지율이 오르지 않는다라면은 뭔가 중대한 결심을 할 수 있을 것과 같은 뉘앙스를 비췄기 때문에 바른정당 내부에 있는 이 혼란한 상태를 좀 표현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이제 어제 오는 얘기가 아니라 경선 과정에서 중도 단일화를 주장하는 남경필 후보와 보수 단일화를 주장하는 유승민 후보 간의 여러 가지 정책적 차이들이 보였거든요. 현재와 같은 상황으로 가게 됐을 때 만약 2차 토론회, 3차 토론회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현재와 같은 상태를 유지한다 그러면 바른정당 내부에서도 여러 가지 고민들이 나오지 않을 수 없다 생각이 들고요. 현재 남아있는 가능성 한 가지는 국민의당의 안철수 후보도 계속해서 압박을 받고 있는 게 40석의 미니 의석을 가지고 어떻게 국정을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 때문에 결과론적으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큰 틀의 정책적 연대 등을 할 수 있는 가능성도 남아 보입니다만은 최종적으로 여기에 대한 선택권을 갖고 있는 것은 결국은 유승민 후보와 안철수 후보 두 사람의 의지가 중요한 거거든요. 적어도 오늘 이 시점까지 두 후보는 완주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과연 어떤 상황 변수들에 따라서 이런 의지들이 좀 바뀌게 되고 연대 가능성이 문이 좀 열리게 될지 여부도 분명히 가능성은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지켜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참 이번 대변에서 유승민 후보 같은 미스터리 중에 하나입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바른 모범생 이미지 아닙니까? 참신하고 상당히 개혁적이고 토론도 잘하고 정책도 상당히 일리가 있어 보이는데 지지도는 거의 5%를 넘지 않는다. 33석을 가진 의석, 이 정도로 낮은 겁니다. 심지어는 지금 의석 6개를 가진 정의당까지도 밀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끝까지 완주를 하는 것이 당을 위해서 낫는지 아니면 완주했을 경우 정말 완전히 1%, 2%도 안 나오는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서 중간에 그만두는 것이 오히려 나은 건지를 심각하게 사실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인천 상륙작전이 정말 절묘하게 본인들이 지금 상륙작전을 해야 될 그런 절박한 상황입니다만은 제가 이제 조금 전에 우연히 유승민 후보 이제 최측근하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보는데 본인은 아무튼 절대로 끝까지 완주한다. 그리고 자유한국당하고 연대하거나 후보 단일화를 할 가능성은 0%다. 그런 우리가 나온 게 모든 것이 다 무너진다. 명분이라 이런 게 절대 그런 가능성이 없다. 다만 국민의당에 관한하는 같이 함께할 어떤 여지, 문이 열려 있다. 라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상당히 어려운 처진 것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답답해하고 정말 고민하고 하는
진퇴양난에 빠진 그런 어려운 입장에 아주 여실히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사견을 전제로 했습니다만 아무튼 쉽지 않은 바른정당의 분위기까지 저희가 좀 점검을 해봤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들어봤는데요. 김병민 경희대 개건교수 그리고 최진 세한대 부총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